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특집 시사토론입니다. 4.7 보궐선거 이후 민심이 내년 대선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의 후속 대책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북을 찾았습니다. 4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개각설을 앞두고 이후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집으로 마련한 시사토론에서는 취임 1년 3개월째를 맞는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전북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고향에 오셨으니까 도민들에게 인사드리고 토론 시작하도록 할까요? 예.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봄입니다. 계절의 봄은 왔는데 경제의 봄은 아직 오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는 오히려 겨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떻게든지 하루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의 봄을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총리님이 취임하신 지가 지난해 1월이죠. 예. 코로나19 국내 확산과 함께 총리에 취임을 하시고 연일 방역에 힘쓰고 계셨는데 최근이 참 심상치가 않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이 많죠. 사실은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4차 유행이 없이 코로나 집단 면역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방역 당국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어제 보면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걱정이 많지만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는 치료제도 있고 백신 접종도 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유행 없이 집단 면역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을지도 걱정인데 현재 국내의 접종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 현재 2%를 조금 넘은 상태지요. 전국적으로 이제 이 접종이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 백신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백신이 부족해서 접종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많이 있는데 네. 정부는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그리고 3, 4분기까지 3,500만 명 이상의 접종을 마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이 백신을 구매 계약을 다 체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정된 것만 하면 6월 말까지 한 1,400~1,500만 회분의 백신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들어오면 원래 정부가 생각했던 1,2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상반기 중에 마치는 것, 그것은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 중에서 추가로 우리가 구매 계약을 끝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백신들이 더 들어오면 오히려 백신 부족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충분한 양이 확보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극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난 5일에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보니까 2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1분기에 비해서 크게 높아진 걸로 나와 있어요. 예. 뭐 생산, 투자, 수출 등 경제 지표와 함께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는데 정 총리께서는 누구보다도 경제를 잘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있는데 그 정부의 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수출, 투자, 소비 이 세 개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수출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수출 지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죠. 금융 지원은 물론이고 그간에 이제 배가 부족해가지고 네.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수출에 필요한 이 선박은 별 문제가 없고 지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지난 3월에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수출은 효자 노릇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투자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오히려 상회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소비가 문제인데
원래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면 소비를 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동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역을 집중하다 보면 소비가 제대로 되기 어려운데 사실은 방역이 걱정될 정도로 요즘에 이동하시는 인구도 많아졌고 또 신용카드 소비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이 경제는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방역에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글로벌 경제, 세계 경제가 함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우리 상대국들의 형편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 중동이든 작년 1년 동안에 너무 경제가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반등을 해가지고 상당한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금년도에 우리 경제도 상당히 그 활발하게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네. 다음에는 좀 아픈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예. 정부가 최근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최근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시작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공분도 큰데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법과 제도적 장비가 절실하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혹시 관련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자세히 소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무엇보다도 이제 투기를 예방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제 투기는 경제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모든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투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앞으로 제2의 LH 사태를 막겠다. 그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잘못된 거 이런 거 다 찾아내 가지고 철저하게 벌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일이고요. 세 번째는 제도적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되죠. 그래서 관련 법들을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지금 잘 다루고 입법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투기에 의해서 특히 이제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자산을 축적한 경우 이건 좀 환수해야 되겠다. 그래야 이제 그럴 놈들을 안 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예방과 처벌과 대책을 세우는 것과 또 환수 이런 노력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국회에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없으면 안 되는 일도 있어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꼭 필요한 조치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지난 3월이죠. 국회에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가 무산이 됐어요. 예. 이 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진즉부터 저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을 입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과거에 이 법이 발의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아마 이번에 LH 사태를 보면서 국회가 이번에는 그냥 넘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입법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아마도 4월에 임시국회가 소집이 되면 이해충돌 방지법은 입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입법이 되도록 정부에서도 국회와 적극적으로 의논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정부가 그 부동산 그 폭등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늘리겠다, 그래서 주택 안정시키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지역 입장, 균형 발전 입장에서 볼 때는 수도권은 더 과밀해지고 지방의 소위는 더 심각해질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지요. 사실은 작년에 수도권 인구가 여타 지방 인구를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죠. 그래서 혁신도시 같은 것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기는 늦추었지만 수도권 집중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또 메가시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수도권 인구를 억제하고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이제 수도권의 주택을 공급을 확대하면 그럼 결국은 인구 집중을 더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렇죠.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현재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지방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들 특히 이제 서민들에게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옳다.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요. 총리께서 사선을 지낸 무진장 지역은 무진장 그 지역을 포함해서 전북의 대부분 시군이 이른바 소멸 위험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지역 균형 뉴딜, 권역별 메가시티 이런 정책이 실행 의지가 있는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지지부진하단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이제 지방 소멸은 막아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뭐 미국 같이 이렇게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큰 것도 아니고 네. 우리는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의 모든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서 수도권에 집중이 된다 그러면 지방은 소멸하면서 국가 경쟁력은 떨어질 터이죠.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제2의 혁신도시를 만드는 거라든지 메가시티를 활성화하는 거라든지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될 터이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펼친다면 지방 소멸은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꼭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정책들이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게 불만이거든요.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국가 균형 발전이 그렇게 쉬운 과제라면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죠. 국가 균형 발전은 말은 한마디지만 그걸 실천하는 데는 정말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를 조정해야 되고 또 반대에 부딪힌 부분을 밀어붙여야 되는 등의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더라도 이제 그 원칙과 철학을 굽히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그런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이 수도권과 지방의 윈윈하는 그런 시대가 열릴 수 있지요. 네. 자, 1차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하면서 이른바 제3금융도시 지정을 기대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정주 여건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산된 지가 이제 2년이 지나고 있어요. 자, 그동안 국내외 금융기관이 전주에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정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이른바 금융생태계 조성에 탄력이 붙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면서 그 꿈이 현실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면 그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사실은 한 2년여 전이죠. 이제 금융중심도시 추진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리 이제 전주의 경우 그 제안서를 검증을 해보니까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래서 준비를 좀 더 해주시오 하는 주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우리 전라북도와 정부에서 펼치고 있죠 현재.
그래서 그런 노력의 결과로 뭐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제3의 금융 중심 도시는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은 그냥 기다려서 되는 일은 아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구하고 이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글로벌 센터 준공식도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주의 제3 금융 중심지 지정이 금융도시를 주창하는 데가 사실 전주뿐만이 아니라 부산 등 여러 군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전주의 그런 설득력이 힘을 잃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연금이 현재 855조의 기금이 쌓여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24년이 되면 이게 1,000조가 넘을 겁니다. 현재 세계 3대 기금 중에 하나인데 그때 되면은 뭐 2대 기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고 금융기관을 유치한다든지 그것은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금융 중심 도시가 되려면 이제 그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전라북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한다면 저는 제3의 금융 중심 도시로의 지정 그리고 실질적인 이 금융 산업의 메카로 우리 전라북도가 나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꿈을 우리가 함께 꾸면서 그 꿈이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면 틀림없이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중리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죠? 예, 물론입니다. 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2월이죠. 새만금 이제 기본계획 변경안이 나왔는데요. 새만금 개발 사업의 완공 시점이 정해지면서 속도감 있는 개발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수차례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환경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는데 새만금 개발의 수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방책이 나왔죠.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총리가 되고 나서 새만금을 좀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란 게 관문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문을 하나는 닫아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에 2회씩 그 과거에는 통수를 했는데 1회로 그걸 줄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문을 쓰라고 2개씩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원래 하나 만들까 하다가 2개로 만들어 놓고 불필요하면 하나 닫더라도 미리 만들어 놓자. 그래서 그 2개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이거 좀 문 좀 더 열자. 그래가지고 통수를 해수 유통을 강화하니까 지금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진강과 만경강에서 내려오는 물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농업용수가 필요합니다. 그 농업용수에 대한 대책도 지난 2월 달에 제가 이제 새만금 특위 위원장인데 총리가 그 당연직 위원장이거든요. 그 특위에서 방책을 강구해 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탄력을 받아서 새만금 프로젝트는 상당한 속도감 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른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그 전북 정치권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풀려면 전북 정치권이 이제 위상이 좀 높아져야 되겠다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있는데요. 지난 총선에서는 도민들이 여당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잖아요. 근데 하지만 존재감을 여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북의 정치적 재구를 위해서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 우리 전북에 10분의 의원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제 다 아마 초재선 의원들이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꿈나무들이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다선 의원들이 있었죠.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지금 초재선 의원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선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경륜이 쌓이고
능력이 커지겠죠. 지금은 패기 있게 참신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한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도 하고 또 이제 좀 게으름을 핀다든지 하면 채찍질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셔서 우리의 미래의 꿈나무들을 잘 키워주시면 다시 우리 전북 정치권이 옛날처럼 역량을 갖춘 그런 정치인들로 활기를 찾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전북 현안에 대한 질문을 제가 줄여드렸는데요. 약간 결이 다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선박이죠. 한국 예. 케미호죠. 선장의 석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 총리께서 직접 이란으로 가서 협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예. 그렇게 그럴 예정이십니까? 예, 이제 사실은 선박은 풀려났고 이제는 그 후속 조치를 비롯해서 한국과 이란 간에는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의 국가 지도자들과 의논을 해서 대한민국과 이란이 미래에 어떻게 협력하고 또 우리 국익을 어떻게 잘 지킬 것인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이란과 접촉을 해서 이제 우리 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협조를 구하는 거고요. 최근에 또 다른 게 하나가 북한과의 경색 그리고 미국과의 줄다리기 외교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상당히 우리 입장으로서는 긴박한데 절실한 것들이거든요. 남북 문제는 정말 중요하지요. 특히 이제 비핵화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그 열망이라고 할까?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또 국제사회도 또 우리와 같은 입장이죠.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그 행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우리 동맹국인 미국뿐만 아니라 UN 등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안인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미국에 출장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 아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기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 우리 의견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또 미국이 어떤 안을 만들었을 때 우리 안과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해서 남북 관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하고 정부는 그런 목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정 총리님의 개인적인 행보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좀 여쭈고 싶은데요. 4월 개각 이후에 총리님의 행보와 내년 대권에 대한 관심도가 전북 지역에서 특히 많아요.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입장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제가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고요. 머지않아서 저의 입장을 밝히고 특히 도민 여러분들에게도 보고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대선의 화두 시대정신은 촛불이었잖아요. 예. 그럼 정 총리께서 대권을 도전하신다면 차기 대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회복일 거예요. 회복. 우선 코로나19 때문에 상처를 입은 국민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테고요. 또 우리가 그 거의 이제 IMF 회원이기 이후에 최초로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잖아요. 역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 1%였으니까요. 경제의 빠른 반등, 그것도 이제 회복이죠. 그리고 지금 국제적으로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네. 개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제관계도 회복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정신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그것은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회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최근 주택 가격은 뭐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치솟고 있고 취업은 또 어렵지 않습니까? 가장 고통받고 있는 게 청년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청년들 또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지원 어떤 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일자리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민간 쪽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 이전에 공공 부문에서라도 우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정규적인 이 마지막까지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이제 이 회복이 된 이후에 민간 쪽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로 가기 전에 브릿지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공 부문의 일자리도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직업 훈련을 시킨다든지 또 수당을 준다든지 아무튼 청년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정부는 지금 지난번에 추경을 편성할 때도 청년들 일자리라든지 청년들에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죠. 네. 자, 이제 코로나 이후의 경제 또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요.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그 이전의 세계와는 완전히 딴판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한국 역시 마찬가지인데 자, 그렇다면 한국이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이제 포용 사회로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간에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일으켜 왔는데 이 불평등이 심화됐어요. 다시 말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됐거든요. 그래서 포용 사회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정부도 나름대로 역할을 통해서 재분배를 한다든지 또 민간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한다든지 이 불평등 사회를 끝내고 포용 사회로 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까지 참 잘해왔죠. 그래서 이제 추격 경제 시대에 우리가 최고 수준에 이미 가 있는데 이제는 선진국 따라하는 경제로는 기회가 없고 이제는 우리가 앞장서서 가야 되는 선도 경제 시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죠. 이제 그것은 미래 성장 동력,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를 비롯해서 데이터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또 요새 뭐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또 미래차 등등 이러한 새로운 산업들에 대한 역량을 갖추고 그러니까 R&D 등을 통해서 기술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므로 해서 전통 산업에서 소멸되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 아마 그런 노력이 있어야 회복이 되고 또 코로나 이후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끝으로 전북 도민에게 못하신 말씀이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끝인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민 여러분께서 항상 염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대과 없이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키워주시고 저를 오늘이 있기까지 도와주신 도민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작정입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도 성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자주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전주 MBC가 준비한 특집 시사토론 오늘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권에서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응원하고 전북 발전을 위한 해법을 위해서도 함께 고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